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의 행복을 찾기까지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며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었거든요. 그것도 반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과 함께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학교 폭력을 휘두르던 그 동창을 아주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의사인 저희 시동생의 결혼할 예비 동서가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얼마 전 학교 폭력에 대해 시원하게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꼭 제 이야기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드라마처럼 똑같이 아주 제대로 된 복수를 저를 괴롭혔던 저희 예비 동서에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를 제가 어떻게 혼내줬는지 그 사연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저의 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니, 불행이란 말로는 전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지옥 그 자체였으니까요. 고등학교에 막 입학하자마자 양아치에 깡패나 다름없는 소위 일진놀이를 하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찍히고 만 겁니다. 저희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여자 4명에 남자 3명으로 된 그 7명의 무리는 꼭 같이 몰려다니며 동급생 아이들을 위협하며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타깃이 된 사람이 바로 저였고요. 체육 시간 전에 제 체육복을 찢어 입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 숙제를 저에게 전부 떠맡기는가 하면 쉬는 시간에는 돈도 안 주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사오라며 빵 셔틀까지 시켰었죠. 심지어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저를 밖으로 불러내 자기들의 담배와 술 심부름을 시키고 제가 싫다고 거부하면 때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일은 일부러 저에게 반 친구들의 돈을 뜯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하면 반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창피를 주며 괴롭히기 일쑤였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저를 괴롭히던 일진무리의 리더격인 한 여자아이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노비 향단이가 오늘은 왜 또 말을 안 들을까? 너 내가 사고 싶은 물건 있다고 반 애들한테 5,000원씩 걷어오라고 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돈이 필요하면 네가 직접 걷어.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키는데? 난 그런 일 절대 못하니까 억지로 시키지 마. 이제 보니 너 간덩이가 부었구나? 넌 그냥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 몸종 향단이처럼 내가 시키는 말만 듣고 따르면 된다고. 어디서 노비 주제에 주인 말에 꼬박꼬박 대꾸하고 있어? 너 진짜 오랜만에 나랑 애들한테 혼나볼래? 그래, 향단아. 좋게 말할 때 네 주인 미연이 말 좀 잘 들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반항할 건데? 향단이가 저번처럼 우리한테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오늘도 더 먼지 나도록 좀 맞아볼래? 말이 끝난과 동시에 일진 무리는 화장실에서 가져온 대걸레밥 물을 저에게 부어버렸어요. 그것도 반 친구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요. 하지만 전 끝까지 아이들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자 일진 무리는 학교가 끝나자 빈 교실에서 저를 가둬놓고 옷까지 찢으며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반항해 보았지만 혼자인 제가 여러 명의 아이들을 상대하기란 무리였죠. 그 후 전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고 부모님은 엉망인 제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 그동안 제가 당한 일들을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놀라며 분노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곁에서 저의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진작 이야기할 걸 후회했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화가 나 병원 진단서까지 끊고 학교로 찾아가 항의를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선생님들은 오히려 없는 잘못도 만들어 학교에서의 제 태도를 문제 삼았고 남일보듯 했죠. 보통 또래들 사이에 있을 법한 투덕거림이라며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괴롭히는 학폭 가담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아이로 인맥도 좋았거든요. 그러니 이를 키우기 싫은 데다 잘 사는 집 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 된 학교나 선생님들이 절대 저희 편을 들어줄 리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까지 해보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진 아이들이 절 괴롭히는 건 반 아이들 보는 데서 했지만 폭력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도록 반 친구들이 없는 곳에서 행해졌으니까요. 게다가 상대 쪽에선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오는 통에 기간을 질질 끌게 되고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한 일반 가정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도 없었거든요. 아빠는 너무 화가 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싸우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렸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모든 일이 시간 낭비일 뿐 전혀 소용없는 일이란 것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복수할 방법은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 당시에 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만 바라보시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한다면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쓰레기들에게 지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전학을 권유하셨지만 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공부를 잘해 어떻게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반 일진 아이들의 괴롭힘은 2학년이 되어 제가 반을 옮기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저를 주도해서 괴롭히던 일진 무리 중 리더인 여자아이가 2학년 겨울방학 때 전학을 가며 아이들의 괴롭힘도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3학년이 되고 수능을 치르면서 전 제가 원하던 바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를 노력한 끝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학교에서도 저를 대하는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명문대학에 합격했다면서 학교 교문 앞에 합격한 학교와 제 이름을 새겨 현수막을 걸어버렸던 겁니다. 명문대에 합격한 다른 친구들과 함께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도 참지 않았습니다. 당장 학교로 찾아갔던 겁니다. 학교 생활에 도움도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일진무리가 저를 괴롭히도록 방관한 학교가 무슨 자격으로 제 이름으로 떡하니 현수막으로 만들어 걸었냐고요. 교장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만약 제 이름을 당장 내리지 않으면 학교가 제가 당한 학교 폭력에 방관했다는 사실을 언론과 방송에 알려 제대로 쪽을 주겠다고 했죠. 그래서 학교는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하며 결국 제 이름이 걸린 현수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전 대학에 입학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지옥 같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까지 받고 다니며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해 학교 생활을 하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의사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이며 시동생이며 전부 좋은 분들이라 더없이 만족하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에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4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저희 도련님은 레지던트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는데 도대체 바쁜 시간을 쪼개 어떻게 만난 건지 갑자기 여자가 생겼다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미술교사라고 하는데 요즘 보기 드문 순수하고 착한 여자라는 것이었죠.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시부모님에게는 도련님과 함께 여러 번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난 후였고요. 그런데 남편과 함께 시댁에 놀러 가게 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안방으로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기 그게 아니고 지훈이가 얼마 전에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를 인사시켜 줬었잖아. 그런데 지훈이가 그 아이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이야기를 못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왜요? 어머니는 도련님이 소개해준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사실은 난 썩 내키지가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훈이 말처럼 참하고 괜찮은 아가씨처럼 보이는데 뭔가 눈빛이 꺼림칙하다고나 할까? 볼 때마다 자꾸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 네 시아버지야 뭐 눈치 없는 양반이니 올 때마다 지훈이가 둘째 며느리 데리고 왔다고 좋아서 허허거리만 하니 내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너도 요즘 알잖아. 그 뭐냐? 그래. 무슨 폼폼남인가 뭔가 능력 있고 순진한 남자 꼬셔서 결혼 전까지는 착하고 좋은 여자처럼 굴다가 결혼하고 나면 갑자기 돌변해서 본색 드러내고 남자용 이용해 먹는 그런 여자들도 수두룩하다면서. 뭐 그렇게 살아도 두 사람만 행복하고 좋다면야 상관없다만 그런 식으로 결혼해 서로 불행해지고 갈라서는 부부들도 많다고 들어서 내가 안심이 안 된다. 아, 어머니 지금 저 부르신 이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상견례 때 저보고 도련님이랑 결혼하게 될 아가씨가 어떤지 봐달라는 말씀이죠? 그래. 네가 똑 부러지고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잖니. 나는 내 새끼 결혼해서 불행해지는 꼴은 뭐 절대 못 본다. 아유, 딱 우리 재영이처럼 좋은 며느리가 우리 사람으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재영아, 네가 어떤지 잘 좀 봐줘라. 네, 어머니 그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계세요. 설마 도련님께서 정말 별로인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요? 제가 상견례 날 보고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러면 난 너만 믿는다. 그런데 얼마 후 도련님의 상견례 날 전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시어머니의 사람 보는 눈은 너무도 정확했으니까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나요? 상견례 장소에 도련님과 결혼하게 될 예비동서와 예비동서 부모님이 들어오는데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다고 만나고 있던 여자가 글쎄 고등학교 때 절 괴롭히던 동창생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절 주도해서 괴롭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갔던 바로 그 친구 말이에요. 예비동서는 제 얼굴을 보자 바로 알아봤는지 화들짝 놀라 움찔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더 황당한 거는 예비동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절 알아봤으면서 끝까지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주 능숙하게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얌전하고 조신한 아가씨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만 분노하고 말았죠. 저한테 그런 잔인한 폭력까지 저질러 놓고 모든 과거를 숨긴 채 양아치의 폭력 가해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미술교사로 신분 세탁까지 하고 순진하고 착한 척 저희 도련님을 꼬드긴 거니까요. 의사인 저희 도련님과 결혼해 인생 고쳐보려고 한 예비동서의 검은 속내가 저에겐 뻔히 보였습니다. 게다가 남의 인생에 그렇게 큰 상처를 입혀놓고
그 당사자 앞에서 도망갈 생각조차 안 하고 뻔뻔하게 저희 도련님과 결혼하려는 의지를 내보이는 예비동서의 태도는 저를 화나게 만들게 충분했죠. 그때 제가 절망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로 인생을 끝냈다면 제 앞에 있는 예비동서는 살인자나 다름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뻔뻔한 예비동서의 장단에 맞춰 모르는 척 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제대로 정신 차리게 좀 혼내줄 생각이었죠. 고등학교 때야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 당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저도 다 큰 어른이고 저 자신을 충분히 지킬 능력과 경험을 갖추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예비동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미연 씨,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네요? 네? 제가 형님을 어디서 봤다고 그러세요? 전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야, 너 왜 나 모르는 척해? 너 나랑 같은 고등학교 다녔잖아. 벌써 잊었어?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미연 씨는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수님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하셨잖아요. 맞아요. 뭔가 형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너 2학년 겨울방학 때 전학 갔었잖아. 아니면 네가 우리 학교 다녔다는 증거 사진이라도 보여줄까? 그때 1학년 때 우리 반 수학여행 가서 반 단체 사진 찍은 거에 너랑 같이 찍힌 거 있을 텐데. 도련님, 그러면 제가 오늘 집에 가자마자 여기 미연이랑 반 단체 사진 찍은 거 핸드폰으로 보내줄게요. 그러자 예비동서는 펄쩍 뛰며 말하더라고요. 제가 보여준다는 사진에는 누가 봐도 지금의 조신하고 착해 보이는 예비동서와는 다른 누가 봐도 정말 잘 놀게 생긴 날티나는 양아치인 동서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형님 말이 맞아요. 이제야 기억이 났네.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반갑네. 재영아, 그동안 잘 지냈어? 그때도 우리 둘 다 없는 단짝이었는데 네가 우리 지훈 씨 형수님이라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미연아, 너랑 나랑 만나는 게 반가워? 너 그 말 진심이야? 이상하네. 너랑 나랑은 절대로 반가워할 사이가 아닌데. 네 이야기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들으면 배꼽 잡고 웃겠다. 안 그래? 그리고 지금 누구 허락받고 따박따박 반말이야.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하면서 너 내 손아래 사람 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지킬 예의는 좀 지키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 한 식구들 사이인데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그건 일단 앞으로 두고 봐야 알지. 우리 앞으로 지킬 건 지키면서 잘 살아보자고. 예비동서의 말에 전 헛웃음이 났죠. 도대체 앞으로 뭘 잘 부탁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으니까요. 정말로 역시나 저를 고등학교 때 그렇게 괴롭혀 놓고 저희 도련님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에 머리가 정말 나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가족들에게 말하게 되면 어느 누구 하나 도련님의 결혼에 대해 찬성할 사람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전 상견례가 끝나면 가족들에게 예비동서의 진짜 정체에 대해 전부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저런 인간 쓰레기가 저와 한 가족이 된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공부밖에 안 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저희 순진하고 착한 도련님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저런 인간과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도련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였거든요. 저와 예비동서의 인사로 상견례 자리가 조금 어색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별탈 없이 자리가 이어졌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눈빛으로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고 어머니도 제 눈빛에 지금 이 상견례 자리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하신 것 같았죠.
그 후 저는 잠시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볼일을 보고 나오자 예비동서가 그 앞에서 절 떡하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동서의 눈빛은 상견례 자리에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를 괴롭혔던 그 사나운 양아치의 깡패 눈빛으로 돌변해 팔짱까지 끼고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위협하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야, 재영이 너 아주 아까 너무 웃기더라? 예전에는 내 그림자만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떨더니 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많이 컸어. 네가 뭐 내 형님들 생각하니까 내 윗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서 의기양양 해주기라도 한 건가? 이건 네가 알아서 잘 처신해 줄 거로 생각하지만 내가 우리 지훈 씨랑 결혼하면 네가 알아서 잘해라. 예전처럼 내 따까리 노릇 잘하란 소리야. 나한테 맞고 싶지 않으면. 그 순진한 의사는 꼬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도 돈 잘 벌고 내 말 잘 듣는 순진한 의사 남편 만나서 신분 상승도 하고 팔자 좀 고치고 살아보자. 그리고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너가 내 형님이 된다고? 형님 대접 받을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냥 예전처럼 내 말 잘 들으면서 내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면 돼. 알겠니, 이 향단아? 예비동서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에 손을 아주 편하게 올려놓더라고요. 하지만 예비동서는 오랫동안 자기 손을 제 어깨에 올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비동서의 손목을 잡아 어깨를 등 뒤로 확 꺾어버렸으니까요. 그러자 예비동서는 저에게 꺾인 팔이 아픈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이 멍청하고 한심한 거사.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쪽팔리게 일진놀이하고 다니니? 아직도 네가 고등학교 어린애인 줄 알아? 아, 하긴 네 그 멍청한 텅텅 빈 머리는 아직 일진놀이나 하는 어린애 그대로이긴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예전처럼 네 말을 들어줄 거라 착각하고 이렇게 겁도 없이 까부는 거겠지.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학기도 동아리 들어가서 열심히 배웠거든. 다시는 너처럼 멍청한 것들한테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안 당하려고. 박미연, 너 잘 들어? 내가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우리 도련님이랑 시부모님한테 전부 이야기해서 이 결혼 못하게 막을 거야. 그동안 네가 인생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반성하며 살도록 해. 알겠어? 제가 팔을 놓자 예비동서는 도망치듯 화장실 밖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손을 씻고 상견례 장소로 다시 돌아가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비동서가 도련님 품에 안겨 우는 신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도련님이 저를 원망하듯 노려보더라고요. 형수님 정말이에요? 형수님이 우리 미연 씨 고등학교 때 못 살게 굴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미연 씨가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이사까지 간 거라면서요? 그래놓고 지금 화장실까지 불러 저랑 절대 결혼 못하게 할 거라며 미연 씨 때리고 협박했냐고요? 지훈 씨, 나는 괜찮아. 자기랑 결혼할 수 있으면 나 형님한테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 이미 충분히 당해서 이미 익숙해졌는걸. 나한테는 사랑하는 지훈 씨만 곁에 있어주면 돼.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절 괴롭힌 건 제가 아닌 예비동서라고 말해주려고 했죠. 그런데 저보다 저희 남편이 화가 나 말하더라고요. 지훈이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그동안 네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봐왔으면서 감히 그런 말을 해? 우리 집사람 그럴 사람 절대 아니라고. 맞다. 이번엔 지훈이 네가 심했다. 어떻게 아무 증거도 없이 미연이 말만 듣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네 형수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도련님,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괴롭힌 건 제가 아니고 바로 도련님 여자친구였어요. 그것도 도련님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절 괴롭히고 따돌리고 힘들게 했다고요. 지 친구들 시켜 저한테 상한 우유까지 강제로 먹였다고요. 그러면 당시 고등학교 때 못 살게 괴롭혔다는 사람이 바로 저 여자였던 거야?
당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신혼초까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잖아.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면 재영이 고등학교 때 괴롭혔다는 동창이 바로 우리 지훈이랑 결혼할 저 아이라는 거냐?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괴롭힘 당한 거 바로 저라고요. 아무래도 재영이가 자기 잘못한 과거가 있으니 혹시나 나중에라도 들킬까 봐 결혼하면서 거짓말할 것 같은데 다들 속고 계신 거예요. 재영이 너 지금 증거 있어? 고등학교 때 내가 너 괴롭혔다는 증거 있냐고. 증거 있으면 어디 대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시는 지훈 씨 앞에도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어디 한번 대보라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학폭을 당했다는 것은 시부모님이며 남편이며 전부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에 같이 마음 아파해 주었고요. 그래서 신혼 초 심적으로 힘들 때 시부모님이며 남편이며 제 곁에서 많이 도움을 줬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떠오르긴 하지만 부모님이며 시부모님, 남편의 응원에 잘 극복해낸 상황이고요. 다만 그 사실은 저희 도련님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생활로 바쁜 도련님이니 자주 만날 시간이 없던 것도 이유였지만 저의 개인적인 일로 도련님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전 예비동서가 말한 그 증거가 없었습니다. 예비동서도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증거를 대보라며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비동서는 저를 괴롭힐 때 매번 제 핸드폰을 빼앗았거든요. 제가 몰래 음성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찍을까봐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놓고 자기들은 저를 괴롭히는 동영상을 찍으며 저장해 돌려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나 학교에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걱정해 나중에 서로 돌려본 동영상을 지우는 치밀함도 잊지 않으면서요. 그런데 증거가 없다는 생각에 예비동서는 학폭을 당한 저를 오히려 자신을 괴롭힌 못된 년으로 계속 몰고 가더라고요. 없지? 내가 널 괴롭힌 적이 없으니까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너 잘못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못 잡아 안달인데. 그래? 그러면 너는 증거 있어? 네 말대로라면 당연히 내가 널 괴롭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내가 널 괴롭혔다는 증거가 있으면 대보라고. 없지? 증거가 없는 건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야말로 왜 널 괴롭힌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어디 네 마음대로 짓거려봐. 네가 말한 그 증거 내가 꼭 보여주고 말 테니까. 그렇게 도련님의 상견례 자리는 아수라장이 된 채 끝났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잡는 것은 이야기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요. 시어머니께서 이번 일이 제대로 정리될 때까지는 결혼식 날짜 잡는 것을 좀 미루자고 하셨거든요. 동서와 저의 관계도 있고 어찌 되었든 이대로는 결혼식이 제대로 치러질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자 도련님은 저희 가족들에게 많이 서운해하며 화가 나 예비동서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련님은 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예비동서의 말을 믿으며 가족들이 반대해도 결혼식을 치를 기세였습니다.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자기 편을 들어주는 도련님의 모습에 예비동서는 기세등등한 것 같았고요. 하지만 예비동서는 몰랐을 겁니다. 예비동서가 말한 그 증거가 막 저에게 생겼다는 것을요. 혹시 몰라 저는 화장실을 가면서 휴대폰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동안 예비동서에게 당해본 경험으로 제가 간 화장실로 따라올 것이 당연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시부모님이며 남편은 동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믿고 저의 편이 되어주셨죠. 신혼 초기 시부모님이며 남편까지 제가 과거 학폭의 경험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봐왔으니까요. 오히려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 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예비동서를 혼내주고 싶어 저보다 더 분노한 상태였어요.
시부모님도 화가 나신 건 마찬가지였는데 제 덕분에 예비동서의 과거를 알게 되어 도련님의 잘못된 결혼을 막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셨습니다. 도련님이 만약 예비동서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사생결단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막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문제는 도련님이었습니다. 예비동서가 어떻게 꼬드긴 건지 아무리 설득해도 예비동서와 결혼하는 당사자인 도련님은 정작 저와 가족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상견례 날 화장실에서 녹음된 예비동서와 저희 대화 내용을 도련님에게 들려줄까도 생각해봤지만 시부모님은 융통성 없고 고집센 도련님이 과연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려줘도 제 말을 믿어줄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의 고심이 깊어가는 가운데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가 해서 받지 않았는데 그러자 문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전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재영아 안녕? 나야. 너랑 고등학교 동창인 최길수. 고등학교 때 너한테 그런 엄청난 일까지 저질러 놓고 이렇게 갑자기 연락해서 많이 놀랐지? 그런데 재영아, 정말 미안한데 나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네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갑자기 연락해서 정말 너무 미안해. 저는 너무 놀라 핸드폰은 놓칠 뻔했어요. 저희 시동생과 결혼하겠다고 나타난 예비 동서와 남자 동창까지 전부 저를 괴롭히던 당사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 인간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갑자기 나타나니 전 당황하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남편의 도움으로 마음이 빠르게 진정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것도 아니고 예비동사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으로 연락해 문자를 남기더라고요. 야, 향단아. 나다? 네 주인?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결혼할 때까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랬다가는 과거처럼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거든? 오랜만에 내가 제대로 된 매운맛을 보여줄게. 어차피 우리 지훈 씨는 내 말밖에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어느 누가 반대한다고 해도 나랑 결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넘어가자. 내 말 잘 들으면 이번만큼은 너가 나한테 겁도 없이 까분 거 용서해 줄게. 예전처럼 나한테 맞고 썩은 우유 처먹고 싶지 않은 거면 주둥이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알겠냐?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있던 증거도 잘만 없애더니 예비동서는 저희 도련님과 결혼할 생각에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예비동서가 보낸 문자가 모든 진실을 밝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첫 번째야 홧김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둘러댈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실토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전 도련님과 예비동서 그리고 예비동서의 부모님까지 모두 만날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처음 도련님 상견례 장소로 만났던 식당에서요. 그러자 예비동서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어 결혼 날짜를 잡는 상견례 자리가 다시 마련됐다고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다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으니까요. 이것 봐. 상견례 날짜까지 다시 잡히고 결국 내 뜻대로 되었지? 어차피 난 우리 지훈 씨랑 결혼하게 되어 있었다고. 이건 운명이야. 향단아, 그럼 상견례 날 보자. 그렇게 모두가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고 저에게도 모든 고통과 아픔을 제대로 청산할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며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예비동서 부모님까지 모두가 모인 자리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상견례 자리라 철석까지 믿고 있던 예비동서는 제 한마디에 얼굴에 와장창 금이 가고 말았어요. 미연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너 정말로 고등학교 때 나 괴롭히고 때린 적 없어? 너 그때 우리 학교 일진이었잖아. 아니야? 형님,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전 정말 억울하다고요. 그러면 네가 고등학교 시절 나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증거로 내가 녹음한 거 들려줄게. 녹음이라니? 무슨 녹음이요? 난 형님한테 학폭 같은 거 저지른 적 없으니 증거가 나올 리도 절대 없다고요. 미연아, 과연 그럴까? 그리고 그때 전 제가 본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를 비슷하게 읊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때는 그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미연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널 어떻게 망칠지 기대해? 전 처음 상견례 날 예비동서를 만났을 때 핸드폰으로 녹음해 두었던 파일을 켰습니다. 그러자 예비동서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그대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예비동서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낸 문자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예비동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래도 발뺌할 거야? 네가 네 입으로 나 괴롭혔던 거, 우리 도련님 이용하려고 결혼하려는 거 전부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했던 말은 네가 날 너무 화나게 하니까 아무 말이나 내뱉었던 거라고. 전부 진심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지훈 씨를 이용할 생각을 하겠어? 그리고 문자도 원래 이건 우리 사이에서 그냥 하던 농담이었잖아. 서로 웃기려고 하는 농담. 친한 친구들끼리 그 정도 말도 못하니?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과연 네 말이 정말 맞을까?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어느 평범한 인간이 이런 말을 해. 그건 네가 하도 못되고 나쁘게 막 살아서 개념이라고는 없으니 네가 한 말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 정도로 넌 썩은 인간이라고. 안 그래도 네가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할 것 같아서 내가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왔어.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그리고 등장한 것은 바로 한 남자였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연락해 문자를 남겼던 고등학교 시절 예비동서와 함께 저를 괴롭혔던 남자 동창 말이에요. 저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남편과 같이 만나게 되니 제 앞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일을 전부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인데 남자 동창은 몇 년 동안 예비동서와 결혼까지 약속하고 동거를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동창이 하는 일이 망하자 예비동서는 남자 동창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그래서 집으로 찾아가니 남자 동창을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자 동창은 예비 동서한테 당하고 나니 과거 자기가 저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사과하기 위해 연락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연히 예비 동서가 저희 시동생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비 동서에게 당한 만큼 복수를 하고 싶다면서 저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동서한테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한 만큼 그녀가 저희 동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제게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 동창을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자 동창이 나타나자 예비 동서 얼굴은 시퍼렇게 질렸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남자 동창은 제가 아닌 예비 동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오랜만이야, 미연아? 아니지. 결혼까지 약속하고 3년이나 살붙이고 같이 살았으니까 여보라고 불러야 되나? 이, 여보라니. 지금 누구 보고 여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네가 언제 나랑 같이 살았다는 건데. 지훈 씨, 신경 쓰지도 마. 저 남자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이긴 한데 재영이랑 같이 나 못 살게 괴롭혔던 애야.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얼마 전까지 날 스토킹했던 범죄자라고. 그래서 내가 경찰에까지 신고했어. 재영이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내가 지훈 씨랑 결혼하는 게 싫어도 그렇지. 감히 너랑 같이 날 괴롭혔던 애를 여기까지 끌고 와? 왜? 나 협박하려고? 내가 저 자식 데려오면 겁먹고 재영이 네 말이 맞는다고 할 줄 알았니?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널 괴롭혔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이 맞는다고 할 줄 알았냐고? 야, 박미연.
너 나랑 살림까지 차려놓고 도망가더니 여기서 이 의사놈이랑 결혼할 생각이었냐? 그래서 내가 네 마음 돌려서 다시 잘해보려고 너희 집 찾아갔더니 나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한 거였냐고? 뭐? 도대체 내가 언제 너랑 살림까지 차렸다는 거야? 증거 있어? 왜 자꾸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데? 당장 꺼지지 못하겠어? 이 더러운 스토커 자식! 뭐? 스토커 자식? 내가 코인으로 돈 벌어서 부자 되니까 내 옆에 붙어서 온갖 알랑방귀 다 끼더니 너 미술교사 만들어주고 네가 부리는 사치 맞춰주다가 신용불량자 되니까 나 버리고 도망갔지?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런데 지금 남의 인생 망쳐놓고 날 모른다고 짓거려? 내 인생은 너 때문에 완전 망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 이 못된 악마 같은 년. 남자 동창은 도련님이며 가족들 보는 앞에서 가지고 온 사진 무더기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남자 동창과 예비 동서가 같이 동거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죠. 그것도 포옹이며 볼뽀뽀며 온갖 애정 행각을 다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게다가 사진에는 술병이 방바닥에 나뒹굴며 쓰레기 더미인 방한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자, 이래도 발뺌할 거야?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봐봐, 이 증거들. 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공개할게. 네가 여기 있는 재영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말이야. 증거 남을까봐 재영이 핸드폰은 항상 빼앗은 다음에 때리고 괴롭혔지. 그리고는 우리 핸드폰으로 찍은 것만 서로 돌려보게 하고 삭제시키게 했잖아? 그런데 혹시 내가 몰라서 몰래 빼돌려서 보관하고 있었던 게 있거든. 이 멍청한 거사. 넌 그래놓고 세상에서 네가 제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줄 알았지? 그렇게 네가 머리가 좋으면 네 스스로 의사 공부해서 의사가 됐겠지. 죄도 없는 순진한 남자 꼬드겨서 인생 고치려고 들었겠어? 너 같은 거랑 결혼하면 저 남자도 나처럼 인생 망치게 될 게 뻔하다고. 넌 다른 사람 몸에 빌붙어서 사람 인생 망치게 하는 기생충보다 못한 것이야. 남자 동창은 고등학교 시절 예비 동서가 저를 괴롭혔던 동영상과 사진까지 전부 공개했습니다. 제가 예비 동서에게 학폭을 당하는 모습과 울고 있는 모습들이 생생히 담긴 동영상과 사진들을요. 그러자 지금까지 잠자코 있던 예비 동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연아, 이제 그만하자. 네가 우리 보고 다른 부모들처럼 재산이라도 제대로 물려준 거 아니면 네 말대로 따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왔긴 했지만 이렇게 사람 속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그래, 너 다른 남자랑 오랜 시간 동거까지 했는데 그러면 결혼한 부부나 다름없는 거야. 그리고 그동안 최서방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어. 그런데 그런 최서방을 갑자기 버리고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유치장까지 들어가게 만들고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너같이 성깔 있는 애를 최서방 아니면 누가 받아주겠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냥 최서방이랑 다시 잘해봐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결혼이야. 엄마 아빠까지 왜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만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할 거 아니야. 나도 똑똑하고 잘난 남자 만나서 잘 좀 살아보자. 그러나 예비 동서는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예비 동서를 향해 따귀를 날리고 말았으니까요. 지우 씨, 이 더러운 것. 감히 그래놓고 내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순진한 척 착한 척 연기를 해? 게다가 우리 형수님을 고등학교 때 괴롭히고 폭력까지 휘둘러 못 살게 걸어놓고 우리 형수님한테 그런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 뻔뻔하게 나랑 결혼해 살려고 했어.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할 일은 평생 없을 테니까 당장 내가 안 보이는 곳으로 사라져. 안 그랬다가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제야 예비 동서는 눈물까지 펑펑 쏟으며 저희 도련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자 제 앞으로 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형님이 용서해줘야 제가 지훈 씨랑 결혼할 수 있다고요. 형님이야 고등학교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와 아주버니 같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요. 제가 지금 아니면 어떻게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할 수 있겠어요? 지훈 씨랑 결혼만 시켜주면 제가 시키는 건 모두 다 할게요. 이제는 제가 형님 따까리 향단이가 돼서 평생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로 지훈씩 사랑하게 됐다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곤 들고 오셨던 가방으로 예비동서를 흠칫 두들겨 팼죠. 이 못된 건 악마 같은 걸. 우리 재영이 고등학교 시절 괴롭힌 것도 모자라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들어? 네 것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더러운 주둥이를 지금 누구 보고 어머니래. 너도 우리 재영이 때리만큼 한번 맞아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당해보라고. 어차피 난 아이도 있고 인생 다 살아서 니년이 폭행으로 고소해서 교도소 갔다 와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잠깐 다녀와서 우리 박간 양반이랑 우리 식구들이랑 또다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니까 나한테 죽도록 맞아봐. 어디 인생 다 살아서 눈에 뵈는 것 없는 미친년한테 맞아보라고. 그날 예비동서는 정말 쌍코피가 터지도록 저희 시어머니한테 맞았습니다. 물론 폭력이란 건 절대 휘둘러서 안 되는 나쁜 것이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대신해 예비동서를 혼내주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 속은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꼭 사이다 한 사발을 들이킨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결국 저희 시동생은 예비동서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동서의 부모님을 불렀던 이유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속였는지 따지기 위해서였는데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그날 바로 사과를 해서 넘어가 주게 되었고요. 물론 큰 소리를 몇 마디 해주긴 했지만요. 게다가 남자 동창이 고소해 예비동서는 사규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동창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접근해 결혼해서 평생 살아줄 것처럼 거짓말로 온갖 재산을 다 빼돌려 놓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도망을 갔으니 고소를 당할 만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임신한 척 거짓말까지 해 아이에게 들어갈 물품들을 사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 돈까지 뜯어냈더라고요. 그렇게 예비동서는 콩밥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일이 있고 난 뒤 도련님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해서 미안하다면서요. 사실은 예비동서의 행동에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이지만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라 쉽게 놓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예비동서에게 있던 온갖 정이 전부 떨어졌다고 했지만요. 그래서 저도 도련님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퐁퐁남이 될 뻔한 도련님을 무사히 구할 수 있었고 저희 가족에게도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도 시동생의 인생을 제가 구해줬다면서 고마워했고요. 앞으로도 지금만큼만 저희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러면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